형들이 싸움을 선배들이 시키는 거예요. 먼저 못 때려요. 몇 대 맞아야 어쩔 수 없이 싸움이 되는데 제압을 하고 나서 안 때려요. 가능한 안 때리는 방향으로 제압을 하는 거죠. 고향이 충남 부여고 강변 마을이에요. 강 건너 멀리 보면 대둔산하고 계룡산이 이렇게 멀리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 같은 때 이렇게 무슨 히말라야 설산처럼 이름 보면 이제 하얗게 눈이 쌓였을 때 그 전경이 사실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커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 공부보다는 그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자체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동네에 천재 났다고 할 정도로 틀렸어요. 일반 애들과는.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그 동생이랑 놀고 싶어서 학교가 파하면 뛰어왔어요. 또 동생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산책과 사색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동요나 또는 그 전통 가요에 있어서도 사람 애틋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나도 그럼 이런 글을 써봐야 되겠다. 나중에 이제 제가 대전에 정착하면서 모 문학단체에 가입을 어느 분 소개로 가입을 하게 됐는데 그 오노레 문학에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300편 분량 정도의 그 제 나름대로 썼던 시를 들고 가서 보여드렸더니 쭉 훑어보시면서 이 중에 쓸만한 게 하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은 주변에서 글도 잘 쓴다 뭐 어쩐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정말 그 유명 시인들의 작품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쓰길래 나보러 글을 못 쓴다고 그러나. 그래서 소위 커피를 대접으로 타놓고 밤에는 완전 책 속에 묻혀 살고 낮에는 이제 인쇄업계에 입문했을 때니까 또 역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제가 당시 오노레 문학 신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오노레 문학이 그때가 한 20년 가까이 됐을 때인데 전례가 없는 일이래요. 주변 선생님들이 자질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 신춘문예 같은 데 도전을 해봐라. 그 신춘문예 막 도전 몇 번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문학에 일단 접고 현재까지 이쪽 인쇄일에 전력을 다 해온 거죠. 그 집사람 본 것이 고1 때예요. 제가 큰아버지 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사실 대학을 가보려고 또 1년 재수를 했었어요. 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안 됐어요. 제가 서울대 홍대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 계획은 한번 도전해서 안 되면 딱 접고 기술계통에 어차피 제가 실업계를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군입대를 했어요. 말 그대로 거기서도 또 기록을 세운 게 있어요. 일병이 단장 표창을 받고 휴가 간 예가 없대요. 근데 제가 일병 때 그러니까 모범 표창이죠. 그러니까 저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낮에 할 일 다 해야죠. 훈련 받을 거 다 받아야죠. 밤에 주로 머리 깎아달라면 머리 깎아줘야죠. 잠 못 자가며 그러니까 고참들도 동의를 해준 거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쨌든 FM 내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뚝을 박으라고 자꾸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군대는 싫다. 제대 무렵에 포항제철 공채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직으로 시험에 응시를 해서 제대하기 얼마 안 남겨놓고 이제 합격을 통지서를 받았어요. 동기 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시험 성적만을 내는 게 아니라 교육하는 동안에 모든 토탈 성적을 내더라고요. 생활 태도. 제가 1년 갓 지나가지고 이제 사표를 내고 인쇄업계에 입문을 하는데 1년간 휴직계 내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하다가 힘들면 다시 와라. 조금 힘들면 다시 복귀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사면 초과의 심정으로 사표 수리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은 기술직으로 입사한 사람들에게 평등권을 보장해달라. 평등권이 뭐였냐면 승진 시험 볼 기회를 달라 했어요. 승진 시켜달라가 아니라 시험 볼 기회조차 안 주니까. 그러니까 사무직 대졸자 입사한 사람하고 기술직 입사한 사람 영원히 기술직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면 뭔가 성장의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박태준 회장이 당시 포철 박태준 회장님이 일종의 심리전을 이용해서 노조를 와해시켰어요. 그 와해되는 과정에서 제가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런 실망감 속에서 차라리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할 바엔 밥을 굶더라도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때 이제 인쇄업계 권유를 받았어요. 제 또래들을 대상으로 우리 노조 만들자 그랬어요. 월급 투쟁이나 하고 이런 노조가 노조만이 아니다. 노조도 다양하다. 우리 계몽운동을 하자. 이 구태연한 모습들을 버리고 좀 뭔가 이루었다라는 좀 보람을 찾아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계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후배들하고. 업계 발전을 위한 자연스러운 그런 걸 주제로 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쭉 유지를 했었죠. 제가 95년도에 회사를 독립을 했어요. 하기 전에 당시 이제 조합이 업계에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기구고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조합원끼리 싸우고 또 이상한 소문들, 안 좋은 소문들에 의해서 업계가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이제 여기 조합에 와가지고 당시 조합장님한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은 꺾였죠, 그냥. 과거에도 왕따 문화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어린 시절을 보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떼줘서 다녔어요. 학교 등교할 때도 같이 모여서 막 어떤 뭐 구호 외치면서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왕따 당한 몇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떠나서 그쪽을, 그래서 저도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잘못되다는 거, 나중에는 없어지더라고요, 그 문화가. 본의 아니게 싸움도 많이 했거든요. 형들이 싸움을 선배들이 시키는 거예요. 먼저 못 때려요. 몇 대 맞아야 어쩔 수 없이 싸움이 되는데, 제압을 하고 나서 안 때려요. 가능한 안 때리는 방향으로 제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여리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일인데, 고등학교 때니까 이제 그 당시는 비디오 이런 게 아니라 음성 테이프 이상한 걸 가지고 틀더라고. 그래서 야, 이러면 우리 못 논다. 우리는 갈란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열된 놈이 이제 동네 어귀쯤 와가지고 싸움이 된 거예요. 야, 얘네들 데리고 빨리 도망가라. 한 3시간 이상 싸운 것 같아요. 정말 온몸이 다 피멍이 들고 앞뒤 가릴 것 없이. 행길 여기서 싸우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막 정신없이 맞다 보니까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겨울 나오는 거예요. 죽어도 얘네들 발목을 잡아야 얘네가 도망가니까. 그렇게 몇 시간을 싸우는데 때리다 이놈들이 지들이 지겨우니까 야, 그만 와 해야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오줌 누니까 피오줌이 나올 정도인데, 그렇게 이제 죽어도 그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당시에 제가 순찰반장을 했는데, 당직 때 순찰반장을 했는데, 하루 평균 2-3건 정도 신고 출동이 들어와요. 서울 시내에서. 그럼 가면 다 이 돈을 주는 거예요. 바보처럼 자부심을 갖는 게 단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스스럼 없이 헌병대에 제대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끄러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버님이 늘 그러셨어요. 남에게 절대 힘들게 하지 마라. 그 시골에서 아버님이 이제 법 없이 사실 분으로 통해요. 또 할아버님이
그 6.25 때 동네에 전혀 피해가 없었대요. 그게 할아버님 덕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할아버님이 그 인근에 이제 인품이 자자하셨다고 해요. 워낙 이렇게 이렇게 덕을 베푸셨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폭넓게 인심을 베푸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님 성품을 아버님이 고스란히 받으셨대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버지는 왜 맨날 손해보시는 일만, 왜 부자유친이란 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남자 대 남자로서 아버님을 존경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아버지를 닮아간 것 같아요. 고스란히.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엄격하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부전자전 어쩔 수 없나 봐요.